네,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나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의 김열매 팀장님 모시고 우리 한국 부동산 시장과 건설업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초대 응해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안 팀장님 뵈러 지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네, 네. 오자마자 땀도 많이 흘리시고 하셨는데, 네, 일단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일단 상반기에 보니까 부동산 시장 너무나 화랑이더라고요. 주식시장만 화랑인 줄 알았더니 부동산 그쵸. 시장 더 화랑이더라고요. 네, 네, 맞아요. 국내 부동산 어땠는지 한번 점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상반기 부동산 시장은 강세를 전망하기는 여기 했지만, 네, 강세를 전망하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강할 거라고는 저는 좀 놀랍다. 이런 수준으로 올라가다니 뭐 이런 정도로 강세였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작년에 연간 상승률이 2000년대에 들어와서 2002년에 상승률이 좀 높았는데 그때는 IMF 직후라서 네. 내려갔다가 높았던 거고요. 2000년대 상승 사이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게 2006년이었는데 작년에 그 2006년의 상승률을 깼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올해 상반기에 반년 만에 작년 상승률만큼 또 올랐다. 그렇게나 많이 올랐나요? 네, 그러면 하반기에 조금만 올라가도 이거는 이제 음, 2000년대 최대 상승률을 바라보게 될 상황이라서 뭐 많은 분들이 좀 놀랍다라는 정도로 많이 올랐고요. 올해 또 특징적인 것은 지역을 불문하고 오르는 시장이라고 보여지고 최근 몇 년간 조금 주춤했던 제주도 같은 지역도 오랜만에 또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전국적인 화랑인 가운데 매매만 오르는 게 아니라 또 전세 가격도 같이 올라요. 안 오르는 게 없네요. 네, 그래서 전세 매매가 같이 오르고 전국적으로 오르는 사이클은 정말 좀 오랜만에 보는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음, 네. 네, 2006년과 비슷한 상승률을 2020년에 보였다고 하셨는데 네. 몇 퍼센트 정도의 상승률을 보였나요? 이게 이제 기관마다 발표 수치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데이터베이스의 모수 자체가 다르고 산출 시기 좀 다른데요. 한국감정원 기준으로는 작년에 연간 한 8% 정도, 그리고 KB국민은행 기준으로는 13% 정도. 근데 두 자릿수 상승률이잖아요. 그렇죠. KB국민은행을 사실 저희가 더 많이 보고 있는데 13%의 상승률을 상반기만에 달성을 해버려서 올해도 두 자릿수 상승률은 기정사실화 됐고 이게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냐. 네, 이제 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수치가 13%인가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훨씬 더 많이 오르는 지역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이미 올해 상반기에 15% 이상 오르는 지역들도 있고요. 상반기에만 15%. 네, 경기도 곳곳에서 그리고 인천도 작년에는 한 자릿수 상승률이었는데 올해 이미 두 자릿수 상승률로 거의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거죠? 여러 이유가 복합적인데요. 사실 올해 좀 중요한 그 교통망 계획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20년에 한 번 대한민국 전체의 교통망을 계획하는 게 이제 대도시권, 광역철도, 광역교통 계획이 있고요. 이거의 하부 계획으로서 5년 단위 계획을 또 하는데 이게 수도권 교통 계획이 또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년짜리 계획이 이제 21년부터 40년까지의 계획이에요. 요게 전국적으로 광역철도, 광역교통, 환승센터, 차량기지 뭐 이런 것들을 전국적으로 계획을 하니까 교통 인프라가 전국적으로 투자가 들어가는 사이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계획을 발표하면 세부 계획이 확정돼서 이제 앞으로 몇 년간 계속 추진을 해나가겠죠. 그러면 교통에 대한 인프라가 투자가 되면 어떤 지역들은 교통이 분명히 좋아지기 때문에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지역이 생기게 되고요. 이러면은 전반적으로 국가의 토지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럼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로 부동산 시장이 당분간 더 호황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주택 시장 같은 경우 우리가 제일 관심 많은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관심 많죠. 최근 몇 년 동안 그러니까 시장이 뜨거운 거에 비해서는 분양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내년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하는 구간에 들어가고 있고 입주 물량이 감소할 때 나타나는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전세 가격 상승인데 네. 이게 이제 각종 규제와 임대차법과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전세 가격이 좀 더 올라가고 있고 그러면서 매매 가격도 상당히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강세를 보일까요? 공급이 충분히 늘어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사이클이 꺾인다 이렇게 가정하기가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다 이렇게 막 신나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올랐잖아요. 이게 뭐 집 못 산 사람들 우울하기도 하고 그쵸. 이게 뭐 한두 푼도 아닌데 이 억 단위로 올라가는 사이클이다 보니까 사실 저도 어디 가서 집값 오른다는 얘기하는 게 되게 부담스럽긴 해요. 그래서 이제 샅샅이 보죠. 어느 요인으로 하락할 수 있는가라고 네. 보면 사실은 매크로 측면에서 금융시장의 문제가 아주 크게 생기지 않는 한 부동산 시장의 자체적인 수요 공급 요인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당분간 강세를 더 이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공급이 늘어나는 시점이 언제냐? 아무리 빨라도 23년, 24년? 게다가 신규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이제 완전히 신규 택지를 개발하는 거는 아무래도 도심지에서 조금 거리가 있는 지역들이 있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도 약간 완전 도심지는 아니죠. 조금 네. 벗어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의 딱 핵심 도심지 안에 주택 수요는 강한데 여기는 새 아파트가 한정적이고 이거를 지금 새 아파트로 바꿔달라는 방식은 이제 재개발 아니면 재건축인데요. 네. 정부는 지금 아직까지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규제를 안 풀고 있고요. 네. 재개발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어요. 뭐 지금까지 없었던 방식인 공공 시행을 하는 공공 재개발 아니면 공공이 직접 시행은 안 하지만 공공주택의 요건을 맞춰서 하라는 공공 재개발 뭐 네. 다양한 방식의 재개발의 활로를 만들어주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아무리 재개발을 빨리 한다 그래도 이것도 시간이 몇 년은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개발 기대감이 생기니까 올해는 아파트만 오르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후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빌라들도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요. 이미 강세를 보이고 있나요? 네, 빌라도? 이미. 그러니까 뭐 지금 당장 개발되는 거는 당연히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고 후보지가 될 만하다라는 거는 또 프리미엄이 붙죠. 그 다음으로. 그리고 이런 거를 못 사는 사람들이 좀 불안해서 20년 기다리면 아파트가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사는 빌라 수요가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지금까지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올랐다면 올해는 이제 개발 기대감을 가지고 빌라나 이런 것들도 오르고 있고 재건축은 당장 추진은 안 되고 있지만 서울에 집이 모자라잖아. 그래서 당장 추진이 안 돼도 가격이 내려가진 않고 있는 거죠. 네. 매물도 많지 않은 상태고요. 그래서 서울 안에서 도심지 안에서의 공급이 충분해지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그래도 광역으로 봤을 때 수도권 전체적으로 물량이 늘어나면 이거는 서울에도 가격에 영향을 일부 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시점이 언제냐? 빨라도 23년 그리고 좀 냉정하게 현실적으로 보자고 하면 25년은 돼야 될 것 같다. 이미 상승률은 굉장히 많이 컸고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이 많이 올랐지만 네. 여러 수요와 공급 요인을 봤을 때 앞으로 더 오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사실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네. 건설주에 투자를 하는 것도 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누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일까요? 네, 그래서 사실 집값이 오르는 내내 건설 애널리스트 저를 포함해서 네. 건설주 사시라고 했는데 사실은 작년 상반기까지는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이렇게 집값이 오르고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마진율이 상당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랐던 이유가 있었죠. 뭐였죠? 이제 아무래도 현 정부의 정책 영향이 있었던 것 같고요.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네. 사지 말아라라는 정책이었고 그리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속도가 계속 지연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재건축의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초과이익 환수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조합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좀 어려워지니까 신규 사업 속도가 좀 지연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택지도 없었기 때문에 택지를 구할 수가 없는 건설사들이 당장에 부동산 시장이 좋다고 해도 분양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건설사는 돈을 벌어도 이게 지속 가능하냐, 다음 사업은 뭘 할 거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면 신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땅도 없다. 이래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이니까 주가는 이익을 벌어들이는데도 주가가 안 오르면 밸류에이션이 계속 싸지는 거예요. 그래서 디레이팅이라고 하죠. 네. 주가가 밸류에이션이 계속 싸지면서 내려가는 그런 구간을 좀 겪었죠. 어디까지 내려갔었죠? 밸류에이션이? PBR 기준으로 0.3배 대형주들이 게다가 재무 구조도 탄탄하고 순현금을 조 단위로 갖고 있는 회사들의 PBR이 최저점 0.3배까지 내려갔었고요. PER로도 거의 뭐 한 3, 4배?
이런 수준까지 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작년에 코로나 겹치면서 증시가 안 좋을 때 특히 좀 심하게 네. 네, 추락을 했었죠. 그랬던 건설주가 상반기에 보니까 네. 건설 전체적으로 한 25% 정도 올랐나요? 건설이 딱 6월 말일자 기준으로는 네. 코스피 건설업 지수로 네. 30% 정도 올랐습니다. 와. 네. 작년에는 근데 아파트값 올라도 안 오르다가 그렇죠. 올해는 왜 갑자기 이렇게 건설주들이 많이 올랐죠? 이게 작년 하반기 들어서 분위기가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네. 사실 작년 하반기부터 업종 주가는 조금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네. 본격적으로 오른 거는 작년 12월에 국토교통부 장관 교체되면서 사실 그 전 장관 김현미 장관이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다가 네. 변창흠 장관 내정되자마자 그 당일날부터 주가가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정책으로 인해서 사업을 확장하지 못했다라고 시장에서 생각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네. 변창흠 장관이 되고 나서 주가가 오르면서 실제 정책도 수요 억제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공급을 늘려야 된다. 공급 확대하겠다라고 정책 전환이 됐죠.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또 국내에만 좋았던 게 아니라 유가가 오르기 시작했죠. 아, 그렇죠. 네, 연초에만 해도 50불 수준이었고 작년에는 뭐 마이너스 갔다 왔던 유가니까요. 연평균으로 30불대까지만 갔던 유가가 올해 50불로 시작해서 연초에 전망이 뭐 유가 올라봐야 한 60불? 요 정도 전망을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지금 70불대고 요새 그렇죠. 최근에 좀 강세로 보시는 분들은 내년에 100불도 전망을 하신단 그런 얘기 말이죠. 많이 들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유가가 올라오면서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네. 그래서 기대감으로 주가는 먼저 움직이는데 음. 그 작년 하반기부터 약간씩 보이기 시작했는데 실제 발주 업황도 올해 7월달 지금 시점에는 프로젝트 검토하고 있는 애들이 발주처들이 당장 발주할 건 아니어도 발주할까 말까 검토하는 안건들이 작년 이맘때보다는 눈에 띄게 생겼다. 늘어나고 있다. 해외 쪽에서는 그 유가가 올라와야지 발주를 많이 해주는 건가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해외 건설 수주는 크게 보면 플랜트 수주가 있고 네. 건축 토목 같은 인프라 수주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한국 건설사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은 플랜트 시장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2000년대에 중동에 유가 많이 올라갈 때 중동 수주를 엄청나게 많이 받았었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의 한국 역사를 봤을 때는 건설 역사를 봤을 때는 플랜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외 건설사들을 초청해서 건설을 하는 나라가 또 한정적인 시장이에요. 대부분은 자국에서 자국의 힘으로 지으려고 하는 부분이 많고 그게 특히 토목이나 건축 같은 경우는 그냥 자국의 인력과 기술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플랜트는 공장을 선진화해서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 있는 해외 기업들을 초청해서 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가면 플랜트 사업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플랜트의 발주처들은 대부분 유가랑 관련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중동의 발주처 사우디 아람코, UAE 아드녹,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원유가 비싸야 얘네들의 수익이 증가하고 네. 그리고 국가가 발주하는 다른 사업들도 꼭 에너지 사업이 아니더라도 국가의 재정이 유가로 결정되기 때문에 유가가 너무 내려가게 되면 재정 압박을 받고 발주가 지연되거나 좀 더 축소되거나 아니면 심지어 취소되는 사례도 나오는 거죠. 근데 올해는 유가가 예상보다 강해지면서 분위기가 꽤 좋아지고 있다. 네. 그렇군요. 해외 수주 하면은 근데 조금 이미지가 네. 건설주들의 해외 수주 항상 피봤던 경험 이렇게 이미지가 좀 박혀 있거든요. 맞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중동 해외 수주를 받는 기대감 때문에 2010년대 초반 네. 그때부터 건설주들이 엄청 날아가기 시작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수주는 제 기억으로 2011년, 12년, 14년, 14년 계속 잘 나왔는데 네. 주가는 그냥 2011년을 고점으로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이제 시장이 분명히 좋아진 건 맞았는데 네. 금융위기 이후에도 유가가 급락했다가 바로 회복을 하면서 대규모 발주가 많이 나왔고요. 네. 그래서 중동 시장이 호황이었던 사이클이었는데 문제가 있었죠. 너무 호황인데 한국 건설사들이 모두 적극적으로 뛰어든 거예요. 그래서 대형 건설사가 모두 다 인력을 채용하고 수주 목표를 높이고 그래서 경쟁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다 보니까 우리끼리 경쟁이 좀 치열해서 가격을 낮춘 일이 발생했죠. 그래서 2012년도부터는 이미
건설사들 실적이 해외에서 약간의 부실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네. 그러면서 13년도에는 많은 회사들이 적자를 내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수주를 해도 이제부터는 이게 과연 기업 가치의 플러스 요인인지 시장에서 신뢰를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불안해졌죠. 애초에 해외 수주를 받을 때 그 입찰 가격을 정할 때부터 너무 낮게 평가가 되었었던 건가요? 1차적으로는 경쟁이 심화돼서 우리가 조금 가격을 타이트하게 그러니까 뭐 애초에 적자 수주를 했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약간 타이트하게 마진을 충분히 남기기보다는 적정 마진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최소 마진 요 정도는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서 들어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플랜트 발주 입찰 같은 경우는 EPC라 그래서 엔지니어링 프로큐어먼트 컨스트럭션이에요. 네. 그래서 엔지니어링 EPC 발주를 한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무엇을 지을 것인지 도면이 100% 그려진 게 아니라 네. 우리가 수주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세부 도면을 상세 도면을 그리게 되고요. 그리면서 발주를 해요. 네. 우리도 기자재를 사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변동 사항이 생깁니다. 설계 변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렵지만 쉽게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인테리어 공사 해 보시면 되게 이해가 빠르세요. 혹시 해보셨어요? 저는 안 해봤어요. 네, 인테리어 공사 보통 해보시면 엄마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세부 디테일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파트 상가에 있는 많은 인테리어 업체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네. 저 32평인데 얼마예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올 수리하면 얼마예요? 이렇게 어. 물어보세요. 화장실 포함하면 얼마예요? 바닥 빼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견적을 받으세요. 콩밥으로. 그렇죠. 네. 그러면 대충 보고 이 사람들이 견적을 내준단 말이죠. 네. 4천만 원이에요? 3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이에요? 내주면 이게 이제 좀 감이 있으시고 경험이 있으신 이 사모님들은 내역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처음 인테리어 해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또는 뭐 업자가 이제 작정하고 나는 일단 수주를 해야겠어. 저 사모님을 보니까 돈이 일단 많아 보여. 그래서 일단 내가 5천만 원 시작하는데 좀 좋은 걸로 설계 변경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 중간에 할 것 같아. 이러면 업체들이 감이 있어서 일부러 자기 생각에는 8천만 원도 할 것 같지만 5천만 원이라고 견적서를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면 공사를 하다 보면 문고리도 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조명도 정해야 되고 화장실의 수정 같은 것도 정해야 되는데 이거를 기본 모델부터 굉장히 비싼 모델까지 다양하게 있죠. 이걸 가지고 가서 발주처인 사모님한테 뭐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이걸 선택하시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네. 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하게 돼요. 네. 또는 근데 이제 사모님이 만약에 돈을 많이 버세요. 그래서 근데 시작할 때보다 내가 계약할 때보다 남편이 돈을 더 벌어올 것 같고 내 사업도 잘 돼요. 그러면 이왕에 하는 거 좀 더 좋은 거 해볼까? 최신 신상 없어요? 뭐 이렇게 그렇게 물어보겠죠. 되죠. 네. 그래서 100만 원짜리 하려다가 200만 원짜리 조명을 바꾼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처음에 5천만 원에 시작했던 게 8천만 원 이렇게도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하나 추가하는 사이에 정보의 비대칭이 있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인테리어 업자가 여기서 돈을 조금 더 남길 수도 있고 그런 그렇죠. 여지가 생기겠죠. 네. 그런데 역으로 반대로 하다가 지금 인테리어 할 상황이 아니야. 이 집이 좀 힘들어져요. 사모님이 힘들어지면? 네. 힘들어졌어요. 내가 지금 인테리어 할 때가 아니고 뭐 5천만 원 내가 어디다 지금 이걸 쓰고 있어. 내 사업이 더 문제야. 라고 하면 100만 원짜리 수전하기로 했는데 사모님이 이거 고르셨던 그겁니다. 라고 갖고 오면 됐고 제일 싼 걸로 해요. 그리고 빨리 끝내 빨리. 여기서 사모님은 그 중동 수주를 준 입장의 네, 그래서 측면이죠. 이걸 비유를 제가 해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인테리어 공사를 해보면 이런 일들이 발생해서 누가 돈을 벌게 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양쪽 다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신뢰가 필요하고요. 견적서만으로는 처음 시작할 때 이게 저가 수주인지 많이 남길지 서로 간에 모르는 거예요. 가격을 무조건 비싸게 했다고 해서 돈이 많이 남는 것도 아니고 네. 가격을 낮춰서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 못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당시에 저가 수주를 할 때 의도적으로 나는 우리 회사 망하게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 저가 수주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중동의 발주처들이 그 이전에는 고유가 시기에 워낙에 풍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져가서 설계 변경을 하자라고 하면 대체로 해줬던 거예요. 더 줬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더 경쟁적으로 입찰에 들어갔고 따기만 하면 중간중간에 설계 변경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후에 유가가
불안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3, 14년에 이미 그런 조짐이 좀 있었고요. 네. 과거처럼 유가가 폭등해서 계속 가는 게 아니다. 중동이 재정에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가 사실 미국에서 셰일가스 나온 게 2010년 정도였고 이게 본격적으로 상업성을 갖추기 시작한 게 12, 13년이거든요. 딱 겹쳤네요, 그 기간이. 네. 네. 그러면서 에너지 시장 자체의 판도가 뭔가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중동 발주처들이 투자 계획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이만큼 돈을 써도 되는지 보수적으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우리는 안 그래도 타이트한 마진으로 들어갔는데 여기서 설계 변경을 하면 돈을 더 주는 게 아니라 더 가격을 다운시키라는 요구가 있으니까 갈등이 깊어지고 공사 기간은 지연되고 여러 아픔을 겪게 된 거죠. 그게 이제 과거에 한국이 쓰라렸던 해외 수주의 맞아요. 역사였는데 길게 말씀드렸네요. 네. 네. 그런데 지금도 해외 수주의 기대감이 좀 있지 않나요? 그때 그렇게 고생을 했기 때문에 네, 좀 달라졌을까요? 13년부터 적자를 대규모로 내고 나서 건설사들이 상당히 뭐랄까 뭐 각자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겠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적정한 수주의 양은 얼마일까? 그리고 어디서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수익을 남길 것인가? 네. 이런 고민들을 하면서 사업 재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발전소 사업은 우리 회사랑 잘 안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그런 사업은 더 이상 안 하기로 하고 네. 잘할 수 있는 사업 그리고 내가 잘 아는 발주처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를 각자 고민을 했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건설 수주 해외 수주에 대해서는 옛날처럼 그렇게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 수주는 무조건 적자야 나빠 이렇게 보시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 건설사들이 충분히 내공을 다지면서 내실을 다지면서 사업을 준비해서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다만 이 부분은 있어요. 급하게 들어가지 않거든요, 회사들이. 네. 그래서 수주 목표가 있다고 해서 올해 무조건 이걸 채워야 되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에는 조금 부진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정상적이다, 이제는. 네. 올해 못해도 내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건설 해외 수주는 보통 한 번 수주 받으면 1년 만에 공사가 끝나는 게 아니라 최소 3년에서 길게는 5년 이상도 가기 때문에 네. 회계년도 달력 기준으로 1년의 수주가 얼마냐를 볼 게 아니라 트렌드로 잔고가 늘어나고 할 일이 늘어나느냐 그리고 사업의 마진율이 뭐 안정적으로 가느냐 요걸 보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은 상당히 긍정적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그 말씀은 수주 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약간씩 늘어나고 있고요. 바닥을 찍었고 2019년도가 완전 바닥이었고요. 20년, 21년 약간씩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 요 추세대로라면 올해 하반기 내년도 잔고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네. 물론 과거의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슈퍼 사이클을 기대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때처럼 건설주가 뭐 몇 10배 오르고 네. 이런 그런 정도의 사이클을 기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시장 규모도 절반으로 줄었지만 우리나라의 건설사들의 경쟁 강도도 그만큼 줄었고 우리도 실제 인력 구조 정도 많이 해서 절반만 수주해도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난 2010년 초반에 해외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는 그 기대감 때문에 10배나 상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가 결국에는 이제 좀 부실이 네. 되고 어려워지면서 결국 해외 수주는 긍정적인 이슈가 아니다라는 시장의 인식을 하면서부터 떨어졌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해외 수주가 부정적인 인식으로 바뀌지 않으려면 이 유가가 또 잘 받쳐줘야 되잖아요. 과거에도 유가가 불안해가지고 해외 수주가 조금 수익성이 떨어졌듯이. 네. 근데 앞으로의 장기 전망을 좀 보면은 네. 뭐 전기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뭐 신재생 에너지 이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다 보니까 유가 전망은 지금은 막 77불 막 이렇게까지 올라왔었어도 한 10년 후, 20년 후도 이렇게 될까? 이런 걱정은 또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분명히 지금은 지난번의 상승 사이클처럼 크게 기대를 할 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에 큰 변화가 오고 있잖아요. 지각 변동이. 네. 자동차 저희가 그러니까 한국 건설사들이 2000년대 중반에 수주한 프로젝트가 정유 공장이 많았고요. 디젤을 생산하면 디젤을 한번 고도화 시설로 돌려서 약간 깨끗한 디젤을 해서 클린 디젤을 뽑아내는 공장을 지었어요. 그 네. 지금 생각하면 되게 황당하잖아요.
그 공장 몇 년 쓰려고 지금 그러게요. 돈을 조 단위로 지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만 해도 디젤을 클린하게만 써도 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장들을 지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분명히 아니죠. 지금은 전기차, 수소차, 각종 친환경 에너지가 올라오고 있는 거를 중동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사이클에는 정교하게 대규모 발주 사이클은 분명히 아니다. 그리고 유가도 사실 제가 유가 전망하는 사람은 아닌데 각종 기관들이 전망하고 있는 수치들을 보면 장기적으로 다시 유가를 일시적으로 100불을 전망하는 기관은 있어도 이게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커머더티는 아니라고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투자를 안 해서 공급이 안 늘어나서 공급이 적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간은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장기적으로 원유에 투자를 하는 그런 사이클은 아니라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렇다고 해도 소위 말해서 탄소 에너지라고 하죠. 지금 탈탄소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석탄, 석유, 가스 이게 이제 탄소 기반의 에너지들이죠. 네. 이거를 전부 안 쓰는 건 아닙니다. 아예 안 쓰는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지금도 석탄 발전소를 돌리긴 돌리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중동은 지금 어떤 단계로 가고 있냐면 과거에는 원유 기반이었다가 가스를 좀 더 쓰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하반기에 중동의 대규모 입찰도 가스를 채굴하는 프로젝트, 가스 업스트림 프로젝트가 많고 이거를 끌어다가 가스를 이제 처리하고 나면 나중에 가서는 가스 기반의 석유화학과 비견할 만한 가스를 기초로 하는 기초 유분으로 하는 다운스트림 석유화학 프로젝트를 좀 검토할 수 있다. 요 정도인 거고 양적으로 봐도 옛날에 그런 메가 사이클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많이 줄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눈높이는 유가가 100불 갈 때 200불 본다고 했던 것보다 지금은 마이너스 찍었다가 30불 와서 50불 오고 70불 온 거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이제 과거 대비해서 눈높이는 많이 낮추셔야 된다라는 거는 분명히 맞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건설사들도 조금 차별화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에너지 시장의 변화를 건설사들도 수년간 느끼고 있었고 잘 알고 연구해왔고 있겠죠. 그럼요. 네. 이제 발주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사들도 친환경 비즈니스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꾸준히 확장해 가고 있고요. 폐기물 처리라든지 아니면 소각장이라든지 하수 처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국내에서도 하고 있고 그리고 해외 수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수주도 뭐 수처리 같은 것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ESG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뭐를 할까? 네. 그래서 수소 에너지 인프라 이쪽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는 거고요. 이거는 사실 아직은 굉장히 초기 단계예요. 수소 에너지를 액화해서 정말로 수소 액화를 하면 이걸 얼마나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전기차나 수소차가 있으려면 충전소도 있어야 되는데 네. 이 인프라가 어떻게 형성될지는 아직은 거의 그림 그리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R&D 투자,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고 본격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런 준비를 누가 할 수 있느냐? 암모니아를 다뤄보고 수소를 액화하는 거를 연구하는 것도 결국에는 플랜트를 해본 네. 건설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는 뭐 당장은 신사업이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오진 않겠지만 지금 미래 산업에 대해서는 주가가 또 선반영하는 경향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는 이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면 이제 건설 업종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뤘고요. 국내 수주 앞서서 이제 한국의 부동산 시장 점검해 주셨고 원래 이제 매매 가격은 작년부터 계속 올라왔는데 국내 건설사들은 작년에는 좀 못 가고 있다가 올해부터 간 이유는 공급이 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해외 수주도 예전엔 뒤었지만 이제는 좀 괜찮아질 것이다. 이렇게 네. 다뤄봤는데요. 물론 종목마다 어떤 경우는 이제 국내 수주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건설사도 있을 것이고 어떤 데는 이제 해외 비중이 더 높은 데도 있을 건데요. 일단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네. 2부부터는 다시 이제 종목 개별적으로 한번 접근을 한번 해보고 리츠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1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